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철 사장님 옆에서 이제 많이 배웠고요.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편집에 포트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 관점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농촌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과학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사회기술 혁신 연구단을 바뀌었는데 사회혁신 팀으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이었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접근들을 취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과학기술 이런 혁신할 때니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관여하게 될 것인가. 그를 이제 주요 이슈로 제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을 했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는 과학기술 정책의 진화 과정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3단계로 진화를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목표로 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어떤 성과를 낸다, 경제 성과를 낸다는 이런 관점이 1세대 논의였고 2세대 논의는 연구개발이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흘러가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여러 주체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고 그것이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이제 우리 농업 R&D 시스템 관련돼서도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R&D를 투자를 하는 것이 흘러가서 농촌 내지 농업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리니어 모델로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2세대 정책으로 넘어오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 R&D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기업, 농민 미리 서로 맺는 관계들이 결국에는 혁신학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풀어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3세대 혁신 정책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정책의 목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목표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주체들도 과거의 그 2세대 혁신 정책에서는 주로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들, 주체들 중심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시민사회,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혁신정책의 목표가 삶의 질 이런 것까지 포괄하게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책 목표도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혁신정책인가? 그 전까지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 또 포커스도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3세대 혁신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 축이 이제 산업 혁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신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학기술 쪽에서도 무슨 과학이 사회 문제 해결이냐, 산업 발전시켜가지고 고용 창출하고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것이 갖는 한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실제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한계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전혀 이제 과학기술 정책 연구 내지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이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내용들이 2005년 중반부터 시민권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그게 2012년, 13년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래부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연구 프로그램 형태로 2015년에 한 250억 정도 이제 연구비가 배분이 됐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배분되는 사업으로 되면서 정책판에서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사회 문제 해결 혁신, 사회 혁신은 기존의 시장 영역이 아니라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경, 안전 등 그동안에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한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할 건가라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혁신정책에서 일종만 다뤘죠. 근데 이제 이런 범죄가 새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사용자를 풀 때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나 조직 관리 방식의 변화로 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혼동되는 측면들이 있죠. 가령 이제 희망 대작소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단 사회학시는 주로 이쪽 영역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새로운 조직 관리 방식, 가령 의료보험 제도나 공익경제, 개방대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혁신이지만 기존의 새로운 조직 방식을 도입하거나 문제별 방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거기서 이 기술 쪽 얘기는 별로 안 돼 있었죠. 최근에 와서 여기에 IT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기술 지시학적 형태의 사회혁신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적 교육까지 포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이쪽에 교육이 많이 나왔죠.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교육이 많이 들어갔고 최근에 와서 서비스 혁신들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쪽 영역은 그동안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영역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주로 이제 이쪽 영역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의 변화는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나 사용자들의 변화를 같이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회기술 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기술을 같이 보는 이러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들면 이제 이 딜라이트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딜라이트. 사회적 기업을 출발할 때 지금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이건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0년에 창업을 했고 2014년에 매출액이 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꽤 빠른 발전을 했죠. 보청기가 꽤 비쌉니다. 보통 보청기 한 200만 원하고 좋은 보청기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계층 노인들이 보청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한 28 정도 된 창업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노인 복지회관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못 쓰는 귀는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못 쓰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왜 그런 거 같냐면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은 이 취약계층에게는 보청기 살 때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금을 보고서 만약에 내가 그 보조금을 맞출 수 있는 가격으로 보청기를 만들어 공급해준다면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은 보청기를 공짜로 쓰고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에 맞추는 형태의 보청기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34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청기를 쓰게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일반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150만 원대 보청기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이제 보청기 가격을 낮추는 이런 효과들을 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양반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활동을 한 성공적인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얘기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냥 이 기술 개발 하나로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접근들이 얘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 방안에 있는데요. 이건 그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얘기하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한 2050년쯤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활동을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입하게 된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걸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대증적인 접근을 합니다. 현재 녹조 문제가 있다, 이런 복지 관련돼서 잘 듣지 못하는 계층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단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접근들을 하는데 그게 대증적이고 결국에는 국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전적인 사후적 복지가 사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질병에 대한 대응도 사회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대응, 그리고 케어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지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혁신을 얘기하는 그 그룹, 예를 들면 학계 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논의를 풀어가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그냥 사회만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안 되지 않고 이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 때 많이 나왔던 탄소 시스템, 탄소 중심 시스템들이 결국엔 단순히 그 탄소 관련된 기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 관련된 생산 방식, 또 생산하는 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현재 우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농업 같은 경우도 공장형 농업 같은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전환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의는 아까 그 논의에서 이노베이션 시스템 논의인데 농업에서는 이게 농업 혁신 시스템으로 이제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사용자나 수요자의 문제들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시민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논의들이 이제 이쪽 논의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왔죠. 기술을 공급하는 주체들, 우리 여기 붙어 있고 국가연대 여러 지식 체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주체들이 이쪽에서 많이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농업 혁신 시스템들이 이쪽 논의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용자 부분들 그리고 이 사용자 부분들과 이 사용자를 연결을 놓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행태 변화까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시스템이 변화가 있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 가능성들을 기본적인 목표로 얘기를 합니다. 혁신 체제론 같은 경우는 에그컬처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식의 창출과 공급과 확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지속 가능성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제 지속 가능성들을 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같이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논의와도 많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한 세대를 전망에 놓으면서 그런 시스템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쪽과도 이제 많이 연결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이제 정책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덜란드에서 이론들이 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론과 정책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시스템 놈들이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려면 많은 경우 이제 우리는 이런 길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형태의 소리나 편한 소품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틀에서 그것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뭐 연료전지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IT를 결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이제 교통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차가 많이 몰리면 다른 쪽으로 빼가지고 간다든지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그것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대신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형태의 길들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전망들을 하는 거죠. 현재의 교통 시스템 효율 방식들 지금 자동차들 다 온화가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공유경제 얘기가 나오고 우버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의 소유 방식을 택해가지고 교통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바로 직장이 있어가지고 아예 교통 수요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서 교통 시스템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방식과 그 관련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이런 변화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최근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인데요. 뒤에 잠깐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시스템 혁신과 개선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시스템이나 공업 시스템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노수준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커다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제 요 시기에 있습니다. 요 시기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여기서 기존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이런 노력들의 경우에는 이런 노력들의 경우는 어떤 정책을 취하거나 노력을 취하더라도 효과들이 쉽게 성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초창기에는 효과가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두 번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활동들을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전환의 전망 속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들을 접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종 접근들이 이제 층적 접근하고 전략적 배치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사회학에서 이제 이 시와 거시의 논의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범위 수준에서 이제 사회적 체제, 우리 사회학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틀을 얘기하고 이것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 거시적 차원에서 변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기술 맹아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보고 변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틀이 이건데 현재 이제 에너지 시스템 전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탄소 중심의 이제 생산 시스템, 생활 방식, 그거 관련된 과학 활동, 그거 관련된 문화, 기술, 정책 이런 것도 현재 하나의 레짐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저탄소가 되든 에너지 절약하는 형태가 되든 환경 친화적인 형태가 되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샷 형태, 대중적인 형태의 기술 개발이나 정책 시도나 아니면 그런 문화의 시도들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어느 순간에 기존 체제로 우리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이런 반성들이 생긴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기존의 것들을 대체하면서 갈 수 있는 형태의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주된 관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열리는 기회창들이 열렸을 때, 기회창이 열렸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게 노력들이 같이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열리는 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런 흐름들을 잘 꺾어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들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은 전략적 위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기술 활동들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시스템 혁신과 시스템 개선에 대해 그림에서 나왔지만 초창기에 새로운 사회기술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은 이게 약하고 자원이 계속 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일정부터 보호해주는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전략적 위치 관리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위치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가령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해결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관련된 시스템을 창출해내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은 정당성으로 이제 확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을 엮어나가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부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점점 이제 펼쳐져 나가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전략적 위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라고 이걸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적 논의가 전략적 위치 관리와 가칭적 관리라는 나오는데 실천은 전환 관리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트랜지션 매니지먼트인데 이건 새로운 전망을 갖는 내는 새로운 사회기술의 맹안을 갖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진화해 나가 금덩이가 굴러가는 형태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진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공통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기서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 나가는 이런 활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평가에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회적인 형태의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그 통해서 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새로운 사회기술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실험을 수행하면서 점점 여러 가지 지식을 찾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이루어지는 점점 네트워크 확대가 되는 조그만 사회 그룹들이 듣는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연결 사업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확장시키는 것과 같이 가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한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전환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어떻게 활동들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팀과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션 어린이나 전환 협의회 그리고 그 전환 연합체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관련 여러 가지 요소를 의미하고 비전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에서 봤을 때 그 연결의 사업이나 특징들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그래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구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2, 3년 뒤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전망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의미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론적 논들이 나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 그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의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기술 쪽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기술, 제도, 문화, 경제, 형태 이것들이 같이 배부가 되는데 이런 형태의 정책을 통해서 진행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정도의 전망을 넣으면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는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였고 또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네덜란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이런 이제 전망 안에서 이런 그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고요.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거버넌스를 세 가지 문제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략적인 수준, 정책적 수준, 이제 그 실행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산학연과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이제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비전을 잡아나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무처 형태로 작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 그 부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에너지 전환의 장기 비전과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직접 그리는 이 형태가 아니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30년 뒤에 네덜란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들을 전망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려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분과를 나눠가지고 이 분과라는 건 영역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걸 이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소규모 형태의 산학연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를 해서 전망들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망에 도달해서 어떤 정도를 고쳐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행에 대한 프로젝트를 정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이제 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발표 자료에는 아마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 새로운 가스라든지 온실을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온실이라든지 특정한 이제 그 아이템들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망을 그린 다음에 그걸 이제 역으로 그 50, 30년대 모습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실험들, 전환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나 해결하지 않나 이걸 본 다음에 그걸 다시 되돌리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게 되면서 논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히 넓게 퍼졌습니다. 네덜란드 경우에는 이건 그 농업 쪽에서 이제 그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트랜스포럼 같은 경우는 이틀에 입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옆에 그 벨기에 프랑드르에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지고 전환을 관점에서 이걸 분석하는 작업들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쪽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보건 의료 그리고 농업, 교통 시스템 이런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도 네덜란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벨기에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벨기에는 이제 그 플랑드르 지역이 좀 잘 사는 지역인데 그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신들의 발전 전략을 전환의 관점에 입각을 해가지고 다시 재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농업, 보건의료 이런 것들을 다시 전환의 관점에서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걸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잡아서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도시에 있어서 전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EU 프로젝트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필담 그리고 벤츠 여기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와 같이 농촌사회 경제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활동.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개발 아이템은 농업 농촌 쪽에서 나온 것들은 농업 경쟁력과 쪽으로 많이 나왔죠. 뭐 농업 벤처 유통 쪽은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산업으로서의 농업 산업이 아니라 농촌 사회가 주요한 혁신의 영역이 되고 관련 정책도 농업 산업 정책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차원의 접근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농촌 사회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틀을 해가지고 농업 산업 혁신과 농촌 사회 혁신 이 부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뭐 미래문화 시험부에서 많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죠. 농업을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 결국 이제 농촌을 잘 되게 된다는 주장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농촌 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농촌 사회 혁신이라는 이제 포커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술 혁신 중심이 된 것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 중심이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부분을 했고 이 부분의 혁신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런 혁신을 추진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런 농촌 사회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하게 되면서 사용자 주도형 모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용자 주도형 모델은 이제 혁신 정책이나 혁신 이론 속에 최근에 나온 논의입니다. 그동안에 사용자들은 기술의 대상들이었죠. 기술의 혁신 대상들이었는데 이들이 주체로 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갖는 암묵적 지식이 있다. 이들이 현장 속에 축적한 암묵적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혁신과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사용자가 주도가 되는 혁신 모델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 송균 박사께서 이제 구체화, 리빙 레벨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그것을 이제 가능해주는 이제 중간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과학기술과의 결합이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좀 많이 취약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름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완주나 뭐 진안이나 이제 민경 거기에 과학기술 활동들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이러저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뒤에 송균 박사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지역 차원의 이제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연계될지는 저희가 농촌 농업에 대해서 전망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농촌이나 농업과의 전문가분들이 전환의 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환의 전망 속에서 배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전문가에 맡은 분들에서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고 홍준 박사의 발표를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